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황금을 지키는 괴수죠.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 그리고 몸은 사자 형상을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상 속의 동물. 네, 그리핀이 오늘날 전투기로 재탄생했습니다. 게임 쪽에도 많이 나오고 판타지 문학에 빠질 수 없는 그 동물이기도 한데, 스웨덴의 21세기 주력 전투기 JAS 자스 39. 그리핀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럽 전투기 했는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카나드의 델타 한강 날개를 가진 형태여서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리펜은 엔진이 하나입니다. 단발기. 예. 그 그리펜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방산업체 S사. 자동차 쪽에 자주 언급이 되는 예, 기회죠. 네, 맞습니다. 예, S사가 개발했고 이 S사의 로고도 사실은 이 그리핀을 형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그 유로피안 그 전투기를 살펴봤는데, 프랑스 라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입인데, 사실 스웨덴 하면 좀 생뚱맞긴 하거든요. 이게 전투기가 돈이 많이 들고 이거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아니면은 이렇게 유럽도 서로 모여서 하는데, 스웨덴이 단독으로 뭔가 비행기를 만들었다. 야, 가구만 잘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가구는 우리가 만들죠. 소비자가 가져가서. 완성은 우리가 하죠. 예. 아니, 저는 외국 살면서 굉장히 옛날부터 그 가구를 접해가지고 집에서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듣는 순간 확 좀 치밀어 오르면서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그래. 예, 완제품으로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무기와 이런 것과는 저 개인적으로 연관이 안 되거든요. 스웨덴이 사실 다른 것도 그렇고 의외로 자동차 얘기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로 엔진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쪽이 굉장히 강국이고, 한편 또 전투기의 역사를 선도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도요? 이를테면 그렇죠. 물론 미국이나 이런 정도의 무게는 아니겠지만, 근데 한편으로 스웨덴은 또 현재 몇 안 되는 소위 영세 중립국 있잖아요. 또 외교적으로 이제 주변과 우호 관계를 유지를 이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영세 중립국이라고 내가 선언한다고 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건 아니니까. 2차 대전 직후부터 지금까지 자력으로 개발한 전투기들로 자국의 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J-29 툰난, J-32 란센, J-35 드라켄, J-37 비겐 이런 전투기들을 차례로 독자 개발을 했고요. JAS-39는 이들 전투기의 후속 기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제가 사실은 또 어디 가서 봤다 그러면 또 이 거부감을 느끼시는 댓글 또 달리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사실 2008년 4월에 이 자스 39 그리펜 중에 가장 최신형이 그리펜 NG형, 자스 39 EF형인데 그 첫 데몬스트레이터 시제기, 그 시험기 출고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그 사부사에서 그 세계 유력 이제 언론사 이제 국방 전문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 행사를 했는데, 스웨덴 국방장관도 참석을 하고 저도 거기 대상이 돼서 가서 세계 나왔죠. 유령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세계 유령. 저만 빼고 제가 놀란 게 사부사가 1910년대부터 비행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역사가 이게 거의 그 당 이미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나라예요. 라이트 형제 비행기가 1903년인데요. 네, 그러니까 1910년대부터는 10여 년 후부터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막 비행기 달라들 때 아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행기 개발에 참가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스웨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공이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드라켄 비행기 굉장히 유명한 전투기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다. 제가 그때 그걸 느꼈었고 이런 이제 그 전투기 외에 스웨덴의 이제 그 S사 유명한 중에 이제 다 말씀해 주셨고 이거 다 S를 바꾸려면 이제 B 처리 이거 엄청 해야 돼. 다 몇 번을 말씀해 주고 마지막에 S 하시면 이거 제작진이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이거. 수고 좀 덜어드리려고. 같이 일 좀 편하게 하시죠. 끝까지 조심해 주세요. 아니면 끝까지 그냥 한 줄로 가시든가. 네,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거기에 보면 칼 구스타프 무방동총이라고 그 보병 휴대용 무방동총 RPG-7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 계열의 대전차 로켓 계열에서 아주 유명한 이것도 이제 역시 그 S사 제품이죠. 그 다음에 세계 유일의 포탑이 없는 무포탑 전차 S 전차라고 그러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시험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주 박격포니 뭐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포스 포 잘 만드는 거 유명하죠. 이런 어떤 무기 체계와 자주국방에 있어서 스웨덴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모델 케이스로 꼽히는 나라죠. 네. 이제 스웨덴 S탱크는 또 프라모델로 제가 어릴 때부터 비교적 저렴하게 나와서 포탑도 없고 하니까 많이들 만들었습니다. 저 이제 게임할 때도 되게 중요한데 그 스나이핑용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게임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그 알고 보니 스웨덴이 또 무기 쪽에 그 조예가 깊은 역사가 깊은 나라다. 네. 근데 일단 그러면 근데 솔직히 스웨덴 하면 어떤 뭐 실용적인 거 그리고 또 어떤 그 정말 보면 이 디자인이 좀 뭐 특이하고 이렇게 네. 정말 이거 좀 북유럽 느낌이다 이런 게 드는데 네. 그럼 이 그리펜더 역시 딱 보면 뭔가 느낌상 차이가 있습니까 외관에 저도 디자인상? 네, 바로 이 친구인데요. 네, 얼핏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다뤘던 라팔, 그다음에 타이푼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그 앞에 카나도 있고 뒤에 델타익 상경 달고. 근데 차이점 뭐가 느껴지세요? 아 저는 여기서 북유럽 네. 감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감성이 뭐예요? 글쎄요. 좀, 북유럽 감성은 뭔가 바이킹의 이미지 아니에요? 아니 울긋불긋하거나 뭐 이런 거에 용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다음에 좀 뭔가 터프해 보이고. 네. 예. 그래서 작습니다. 작은 이제 소형 경량급 전투기에 속하고 우리가 이제 T-50 훈련기를 개량한 FA-50 경공격기라고 있죠. 그거하고 비슷하거나 뭐 약간 크거나 그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데 길이가 14.1m고 날개 너비가 8.4m 그리고 높이가 4.5m 정도고요. 그리고 이 자체 중량도 7.4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경량 전투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물론 그 소재를 60%가 그 알루미늄 합금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 타이타늄 그리고 5%가 다른 금속재를 써서 이제 가벼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기본형이 자스 39A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용은 둘이 타야 되니까 복자기 이건 B형이고요. 그리고 이 성능을 약간 개량한 이제 CD형이 있고 가장 최신형이 제가 가봤다는 NG가 뉴 제너레이션의 야구예요. 자스 39 EF형이 가장 이제 최신형인데 EF형은 이제 앞에 A사례도 달리고 4.5세대 전투기로 이제 평가가 받고 있고 가격이 좀 이제 비교적 싸다는 것도 이제 장점 중에 하나로 꼽히죠. 제조사 주장에 따르면 한 6천만 달러 선이면 이제 살 수가 있다고 그러고 운영 유지 비용도 중요한데 이게 거의 F-16급이다. 이 전투기 자체가 사실은 F-16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스웨덴에 물론 비겐이나 이런 훌륭한 전투기들이 있었지만 오래되니까 이제 도태를 시켜야죠.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기존 구형 전투기를 도태시키고 이제 EF형을 이제 도입을 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27년까지 총 60에서 70대의 자스 39 EF형을 이제 인도받을 예정이고요. 이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카나드 앞에 보조 날개가 있고 뒤에는 이제 상강 날개 델타 윙을 이제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제 카나드 플러스 델타익을 이제 유로 카나드라고 불리는데 이런 그 포 형태를 처음 만든 게 스웨덴입니다. 라팔이나 타이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른 그것도 이제 비슷한 형태지만 이게 이제 J-37 비겐이라는 전투기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앞에 카나드, 뒤에 델타익. 카나드도 그렇고 델타익도 그렇고 사실 이 스웨덴이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J-35 드라켄 전투기 이게 제가 갖고 나왔는데 여기가 드라켄이거든요. 얘는 특이하죠. 이거는 포스가 무기력 있어 감성 보이죠? 느껴지시나요?
그럼 얘는 진짜 예. 예. 조립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카라비안 해적에 나오는 거대한 바닷속 괴물이 드라케나니까 뭐 모든 걸 이제 삼켜버리는. 그게 드라켄인가 이렇게 막 문어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예. 좀 뭔가 좀 아까 저 이 그리펜에 비하면 좀 육중해 보이고는 느낌상으로는 좀 네. 넓적해 보이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960년대에 나온 거니까 좀 오래됐어요. 디자인은 굉장히 좀 새로워 보여도 60년 3월부터 스웨덴 공군에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의 F-104 그리고 소련의 미그-21 프랑스의 미라주-3 요 시대예요. 그 동시에 마하 2를 이제 시대를 개막한 주역이죠. 요 전투기들이 상업적으로 꽤 성공을 했습니다. 이 드라켄이 바로 이제 델타에게 선구자 중에 하나인데 델타에게 특징 자체를 보자면 날개 전면이 이제 후퇴각을 많이 가졌으니까 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동체 구조가 단순하고 딱 보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뭐 제작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속에서 안전성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동 중에 이제 높은 바람각에서 항력이 커져서 실속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단점도 있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드라켄 잘 보시면요 이 델타익이 사실 날개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날개가 이만큼이 날개죠. 그것도 날개예요? 예. 요게 이제 지금 공기 흡입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80도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60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 소위 말하는 완만한 S자형 OG라고 그래요. 이걸 OGEE 반곡선형 델타익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 더블 델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크랭크르 델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좀 더 안정성을 높인 거고 뒤에 보시면 이 뒤쪽에가 이렇게 끝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엔진 발효까지. 예, 이 플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속 비행 시에 안전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이런 기술력이나 디자인 등등 설계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드라켄이 바로 그 유명한 코브라 기동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기종이에요. 코브라 기동이라고 이제 이렇게 유명한 걸 제가 딱 듣자마자 몰라갖고 좀 창피하긴 한데 조용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코브라 기동이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 형태. 코브라가 이제 이렇게 들고 머리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가는 뭐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기동인데 그게 유명한 게 이제 수호 27. 나중에 러시아 기종들이 꽤 유명했었는데 사실은 최초가 수호 27이 아니고 드라켄이 수호 27. 물론 이제 이렇게 떠가지고 장시간 정지하는 이런 기능은 좀 부족한데 어쨌든 간에 공격하는 적기를 이제 코브라 기동으로 패스오버 시킬 수가 있는 위치를 싹 바꾸는 그렇죠. 거죠. 뒤로 내가 나가는 꼬리를 거죠. 잡는. 예. 50년대 기술이잖아요. 60년대에 이미 실전 배치됐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앞선 기술력인 거죠. 그 스웨덴 그 엄청나네. 이거 코브라 기동 이용까지 그 말씀 들어보니까 받쳐주는데 제대로 기술력. 그렇죠. 이 서울 에어쇼 때 사실은 수호이가 와서 옛날에 그 코브라 기동을 선보였을 때 사람들이 다 탄성을 자아냈죠. 근데 사실은 그 자체는 실전에 쓰일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보기만 좀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1910년대, 20년대부터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전투기 경우도 다목적 전투기를 지향합니다. 자스라는 것도 보면 스웨덴어로는 야크트 이게 이제 그 전투라는 의미래요. 그리고 A는 영어로 얘기하면 어택. 정찰은 이제 스패닝. 그래서 이제 그 JAS라는 이제 그러한 머리 글자를 따서 이제 붙은 명칭이고, 그러니까 공대공 전투, 그다음에 공대지 타격 능력, 그다음에 정찰 능력까지 갖춘 이런 다목적 그 항공기 개념을 이제 자스로 명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1970년대 말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다 J만 붙었죠. 자스가 아니고 J35, J3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한꺼번에 여러 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투기로 이제 그리펜이 이제 개발한 것이고 이제 그 스웨덴의 그 자주국방 무기 체계의 특징,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자연환경인데 스웨덴은 무슨 나라입니까? 숲과 호수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숲과 호수가 많다 보니까 넓은 지역의 공군기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수십 대가 한꺼번에 이제 뭐 운영되기는 어렵고 하여튼 뭐 다만 몇 대 아니면 몇십 대 단위라도 전투기를 배치해 숲속에 숨겨놨다가 도로를 활용해서 이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운용 개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산속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경납고 만들어서 뭐 북한이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이제 비행기를 평상시 숨겨놨다가 이제 운용을 하는, 활용을 하는 뭐 이제 그런 개념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거고요. 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도 암벽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함정, 소형 함정을 집어넣는 이제 그런 운용을 이제 많이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일반 도로는 일직선으로 길게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륙거리가 짧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착륙거리가 굉장히 짧다. 어느 정도냐면 700m의 활주로만 있으면 어디서든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2016년 영국 판보르 에어쇼에서 이 그리펜이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00m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는 시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재급유, 정비 이런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그 단실 내 다시 이륙해서 작전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도 굉장히 그 군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동체 크기, 그다음에 주날개 사이즈가 작고 랜딩 기어가 이제 날개가 아닌 동체 내부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이 분리하기가 쉽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동체를 몇 조각으로 쪼개서 기체를 분해해서 이제 숨기기도 쉽다.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고요. 무슨 가구 같네요, 그죠? 그게 이제 다 그런 정신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유지 보수가 당연히 이제 쉽다는 거. 뭐 효율이 엄청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쪼개 보도록 하죠. 앞서서 그 단발 엔진을 봤는데 뭐 엔진은 어떻습니까? 일단 스웨덴 전투기는 전부 엔진이 한 개예요. 단발 모든 기종이 다 단발 엔진이고 그리펜에는 이제 미국의 G4 그 F404GE40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40 면허 생산 형성인 그래 이거는 삐 처리하기 좀 그런데요. 예.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아니고요. 요걸 이제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V2사에서 그 유명한 스웨덴의 V2사에서 V2죠 V. RM12 터보팬 엔진 면허 생산한 거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V2사가 또 스웨덴 국왕이 타는 그 스웨덴 자동차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예. 근데 2010년에 중국에 인수했대네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스 39EF에는 출력이 20%가 향상된 미국 G사의 F414G 엔진을 탑재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엔진을 탑재를 하게 되고 그리펜이 또 갖고 있는 장점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배기가스에 다시 연료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한 번 더 쏘는 거 있잖아요. 게임에도 많이 나옵니다. 애프터버너 하면은 한 번 속도가 확 올라갔다가 금방 이제 엔진이 연료가 사라지고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게임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맞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그 오락실 게임. 오락실 게임으로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는 유명한 게임이 있었죠. 어쨌든 뭐 그런 똑같은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의 이런 저거 추진 장치인데 이걸 쓰지 않고 초음속 돌파가 가능한 초음속 순항 기능이 역시 탑재가 돼 있고 자연스러운 가속으로 그냥 마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되게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많이 했어요. 스웨덴에 미국제 엔진의 면허 생산도 이렇게 허락을 해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개조하고 설계 변경하는 것까지도 그냥 다 용인을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게요. 스웨덴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뭐 그런 대가가 있는 미국은 것인데 또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고 또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서방에 더 가까운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냉전 시절에 소련의 그 강력한 북해 함대를 감시하려면 스웨덴이 반드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대가들을 지불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좌파 정부가 초창기에 집권하는 경우에도 고급 기술을 다 넘겨주는 그런 정도의 좀 이렇게 미국이 공을 많이 들였죠. 뭐 숲과 호수의 나라라고 뭐 이렇게 이 활주로 거리 짧고 하니까 작을 수밖에 없다 이해하는데 그럼 단점이 당연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무기도 뭐 이렇게 좀 적게 들어가고 뭐 연료도 적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체 크기에 비하면 탑재 중량이 큰 편이에요. 동체는 아까 뭐 14m 수준으로 좀 작은 비행기인데 주무장으로 여러 종류의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 있고 미사일은 이제 자국산화한 그 R-71 스카이 플래시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4발하고 그다음 RB-74 사이드와인더 2발을 장착을 하게 되고요. 이 그리펜이 운용하는 특별한 공대지 무장으로 타우러스 미사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유럽제 전투기들이 탑재하는 스톰 섀도우하고 비교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고요. 사정거리 150km의 KPD 150이 있고, 그다음에 사정거리 350km의 KPD 350, 이 두 가지가 모두 탑재가 가능하고, 그 밖에 로켓탄 발사용 장비, 그리고 폭탄을 외부에 장착할 수 있고, 자동 레이더 추적 모드에 의해서 작동시킬 수 있는 27mm 모듈 기관포를 내부에 장착하고 있고, 또 조종 장치는 역시 그 디지털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플라이 바이 와이어 하면은 왠지 이름 때문에 무슨 뭐 수독일 것 같잖아요. 뭐 철사로 조작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러게 뭐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요. 괜히 구식 같은 느낌. 괜히 구식 같은 느낌 있죠. 네, 뭐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와이어란 건 여기서 이제 우리 와이어드 뭐 이런 말 할 때, 그러니까 유선 연결이란 건 사실 전자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이제 다 조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니 스틱 이런 것들까지 다 스웨덴에서 독자 개발을 했고요. 조종석은 완전 디지털식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여기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고, 또 디스플레이하고 조종 장치로 다 직관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비행관 조종사의 시선이나 행동이 분산되지 않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가급적이면 하늘에다 들어오는 게 좋은 것처럼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가지고 설계를 했다. 예. 영세 중립국 스웨덴의 전투기니까 실전 뛸 일은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일단. 근데 실제로 리비아 내전 때 8대 그리펜이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임무가 이제 항공 초기였는데 들어갔을 때 이미 이제 미군의 공수부로에서 항공 전력이 그냥 초토화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 싸울 일, 교전할 일은 없었던 거죠. 예. 그럼 아까 무슨 뭐 JAS에서 뭐 S인가가 그리고 정찰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찰 능력은 어때요? 펄스 도플러 X밴드 방식의 PS-05A 멀티모드 레이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레이더를 통해서 120km 밖의 표적을 탐지 및 식별할 수가 있고, 해상, 지상, 공중 표적을 별도로 지정 추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 멀티모드라는 말처럼. 그리고 향후에 그리펜 EF형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이탈리아의 합작법인인 S사라고 있는데, 이 S사의 레이븐 ES-05 능동형 전자 주사식 레이더, 그리고 스카이워드 G 적외선 수색 탐지 센서, 이런 거를 이제 장착을 하고, 그리펜 E형부터는 BVW 가시거리 밖이죠. 가시거리 밖에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아주 작은 표지물도 탐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이게 좀 팔릴 만한 그런 모델이긴 한 겁니까? 그렇죠. 가성비를 따지면 괜찮은 이제 비행기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비 간편하죠. 이착륙거리 짧죠. 그다음에 동체 크기에 비해서 많은 무장 달수가 있죠.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는 중진국, 중강중 정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살만한 매력적인 이제 상품, 아이템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시작한 게 1998년 11월에 남아공에서 차기 전투기로 그리펜을 선정을 했어요. 그 뒤에 체코, 헝가리, 심지어 태국 또 이제 이 그리펜을 도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립공군의 경우도 시험비행 조종사 조종학교의 교육용으로 일부 적은 숫자를 도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체코와 헝가리는 리스 형태로 도입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돈 주고 한 게 아니고 리스 임대 비용만 내고 이제 빌려서 쓰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용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그리펜은 한 158대 가량이 운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헝가리, 체코? 이건 기존에 저기 약간 소비에트 그쪽 그렇죠. 그 동북 이런 나라도 그걸 그리펜을 했다니까 지금 그것도 저거 솔깃하네요. 그러니까 헝가리, 체코 같은 데는 사실은 미그나 수호위 계통의 구소련 전투기들, 그렇지 않겠어요? 항공기들을 운용해왔던 나라죠. 그런데 이제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나토에 서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토하고 연합작전을 잘할 수 있는 전투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인터포러빌리티,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무관에도 한미군에도 제일 중요시되는 게 상호 운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헝가리, 체코의 경우도 이 나토군과의 상호 운용성 문제를 많이 따져야 되죠. 특히 전투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방제 전투기를 사올 필요성이 이제 생겼던 거고. 근데
폴란드에서는 이제 그리펜 세일즈에 실패하는데 체코 헝가리는 성공해요. 그래서 각각 2001년에 이제 14대를 나타 사양으로 개조한 후에 10년간 임차하는 이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 이거는 이제 그때 급히 이제 팔아야 될 상황이어서 스웨덴 공군의 비축분에서 우선 전투기를 제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자스 39 CD가 이제 원래 나토 회원국들 간의 이제 연합 작전을 고려해서 만든 기체예요.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GPS 함법 체계라든지 IFF라는 피하 식별 장치 이건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가 중요한데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이게 이제 나토 표준의 링크 16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링크 16을 쓰는데 그 링크 16과 무장 파일런을 이제 장착을 해서 이 아군기 간의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4개가 이제 보통 한 개 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전투기에서 뭐 수호의 전투기 몇 대가 오는 거를 뭐 한 100여 킬로 밖에 있는 거를 탐지를 했다. 이 정보를 동시에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세대에도 이제 링크 16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천대에서 미사일을 쏘면 A라는 비행기에서 미사일은 쏘기만 하고 이 유도는 B라는 비행기에서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링크 16의 유용하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군이 주도하는 훈련에서도 이제 활용이 돼서 그 미군이 이제 이 링크 16이 쓰는 자스 39에 이제 당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자스 39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괜찮아요. 헝가리도 이제 만족을 해서 이거 좀 임대 기간을 늘리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체코의 경우도 2014년 3월에 그 임대 계약을 다시 갱신을 해가지고 해마다 16억 크로나 우리 돈으로 한 2,063억 8천만 원 정도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2027년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이게 또 거기에 또 새로운 시장이 또 있긴 하네요. 그렇죠. 21세기 전투기 화두는 일단 멀티롤이고요. 예. 근데 다목적 전투기는 이제 한 가지 임무를 위해서 개발된 뭐 공중 우세 전투기나 공격기들에 비해서는 100% 가까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대신에 이제 운용자로 하여금 전투기 운용 유지의 용이성이라든가 뭐 경제성을 보장을 시켜주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체코라든가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소련이 없어진 상황에서 여기 뭐 당장 전쟁이 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또 뭐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전 능력이 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무리하더라도 뭐 5세대 전투기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군비를 좀 적게 쓰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얼마든지 그래펜 같은 경우도 이제 어필을 한다. 특히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2010년대 초반에는 스웨덴도 서방제 무기 체계를 쓰면서 국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틈새 시장을 많이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태국 그리고 뭐 동유럽, 그게 최근에는 지난 9월이었죠. 얼마 안 됐는데 이 브라질도 이 그리펜을 선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 전투기 사업이 사실은 또 비계인 이벤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요? 거기에 뭐 미국 그다음에 유럽기 정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스웨덴께 돼가지고 이제 그 관심을 끌었는데 2013년 12월에 이제 결정이 됐어요. 당시에 라팔, 그다음에 미국의 F-18, EF 슈퍼 호넷을 당당히 제치고 이게 그리펜이 이제 그 선정이 됐죠. 물론 이제 그리펜 중에 최신형인 NG형이 이제 그 선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선정된 다음에 2015년 8월에 36대를 6조 4천억 원에 판매하는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36대를 6조 4천억이라고 그러니까 한 대에 거의 2천억 가까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행기 자체만 포함된 가격은 아니고 무장, 그다음에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부 운용 유지 비용까지 포함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까지 36대가 다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다 배치가 되면 작전 범위가 남미 대륙을 거의 다 포함하는 형태, 그럴 정도로 이 브라질 공군의 능력이 증대가 되는 거죠.
근데 맞붙었던 경쟁사가 유럽장, 뭐 라팔 그리고 뭐 미국장이 나가서 F-18 뭐 이런 기종들인데 아니 어떤 면이 그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가격? 네, 그렇죠. 역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성능과 가격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났다는데 슈퍼넷의 경우는 36대에 75억 달러, 라팔은 80억 달러를 넘었다고 그러고요. 반면에 그리펜은 60억 달러, 15억 달러가 차이가 났으니까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이 훨씬 넘는 돈이죠. 예,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브라질과 공동 복자기, 이건 F형인데요. 이 공동 개발 생산도 계획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좀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그리펜이 채택되게 된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룰라 행정부 시절이잖아요. 초반에는 그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절충 교역 사업으로 걸면서 사르코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수출을 진두 지휘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룰라 대통령이 근데 계속 기종 평가 끝나기 전에 좀 자꾸 말을 했나 봐요. 라팔을 구입할 것처럼.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씀을 자꾸 해가지고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스웨덴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룰라 행정부가 부담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룰라 다음에 후임인 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게 선택을 넘기게 돼요. 그냥 떠넘긴 거죠.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고 나니까는 지우마 대통령이 이제 예산 문제로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1년을 미루게 되고 그래서 2013년에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미 이제 브라질의 경기가 악화가 되고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아집니다. 결국 이제 가격이 비싼 라팔은 힘을 잃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지우마 대통령이 다시 기종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여부, 운용성, 유지 관리비들을 종합 비교한 결과 36대에 75억 달러를 제외하는 FA-18 그리고 60억 달러를 제한한 그리펜을 최종 후보로 압축하게 되는데 이 말은 프랑스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1순위로 예상됐던 예. 아웃입니다. 근데 이때 뭐가 터지냐? 2013년에 미국 국가정보국 NSA라고 그러죠. 예, 뭐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이 국가정보국의 서버 관리 계약자로 일하다가 NSA의 통신 감찰 활동을 공개하고 러시아로 망명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서 이름 뭐더라? 스노든. 스노든. 예, 뭐 여러 가지를 폭로한 사람인데요. 이 스노든이 이때 NSA의 지우마 대통령 집무실 감청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너희 도청하고 있었다 우리가. 미국이 브라질 대통령 예. 집무실을요? 도청을 하고 있었다. 말이 좋아 감청이지 뭐 도청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게 되고 브라질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나빠지죠. 그거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미제를 선택할 수도 없고 프랑스제는 이미 이렇게 그렇게 됐고 그래서 남아 있는 선택이 스웨덴의 그리펜밖에 없었다. 약간 어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성능 플러스 그러면 정치적인 여러 정황 이런 것들이 하여튼 뭐 전부 스웨덴의 그리펜을 가리키네요. 예. 이 그리펜을 개발한 스웨덴의 거듭 말씀드리는 S사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S사도 그렇고 또 독일의 B사 또 아실 겁니다. 저희 그 본 게임 자주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또 B사도 항공기에서 출발해서 자동차 분야로 진출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에 탑재된 첨단 기술의 상당수가 항공 기술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오늘 본방 야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70년) 전통의 스웨덴 항공기 제작사 S사. 제2차 세계대전 중 많은 전투기를 생산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자동차 산업에도 진출했는데요. 항공기 제조에서 쌓은 노하우를 자동차에도 그대로 도입하며 항공기 발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역사에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투기 기술력과 디자인이 자동차에 도입된 사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이상이라고 하네요. 자동차 딱 타셨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시나요? 저는 안전벨트부터 매는데요. 최초의 안전벨트도 사실 자동차가 아닌 1910년대 항공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캐노피가 없는 위험천만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뭐라도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후 1959년 V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 닐슨 볼린이 고안한 3점식 안전벨트가 세계 최초로 공개되며 오늘날 자동차 안전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이 닐슨 볼린도 원래는 스웨덴 S사의 항공기 엔지니어였다는 사실. 당시 전투기의 비상탈출용 좌석에서 영감을 받아 3점식 안전벨트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1974년 자동차의 심장, 엔진 출력을 높여주는 터보 차저를 양산된 차량에 최초로 적용한 것도 바로 S사였습니다. 급제동 시 타이어가 잠기는 것을 막아주는 ABS 역시 비행기에서 출발한 기술인데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강한 제동으로 바퀴가 잠기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1920년대 처음으로 개발되었죠. 자동차에는 그로부터 한참 뒤인 1978년부터 독일 B사의 럭셔리 세단에 이 ABS가 탑재되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도 원래는 전투기 조종사가 계기판에 시선을 돌린 사이 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자동차엔 1988년 G사의 올즈모빌 커틀라스 모델을 통해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비행기를 담고 싶은 자동차들,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도 전투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눈호강 제대로 들어갑니다. 200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데뷔 당시 전투기를 닮은 강렬한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은 람보르기니 레벤톤 F22 랩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는데요. 6.5리터 V12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650마력, 최고 속도 340km를 자랑하죠. 전투기 못지않은 속도를 자랑하기 위해 실제 이탈리아 공군 소속 파나비아 토네이도 전투기와 드래그 레이스를 펼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과연 대결의 결과는 토네이도 전투기의 승리로 마무리됐네요. 강렬함과 화려함의 극치, 페라리 F1 RR 컨셉트, 250 테스타로사의 F18 전투기를 결합한 디자인인데요. 뒷 휀더와 원형 리어 램프는 F18 전투기 엔진 터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러시아 슈퍼카 브랜드 마러시아 B2, 이름처럼 스텔스 폭격기 B2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는데요. 요 녀석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도 무시무시한 폭격기를 쏙 빼닮았습니다. 2.8리터 V6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420마력, 최고 속도 250km를 자랑합니다. 미국 브랜드 스튜드베이커가 1939년부터 생산한 스튜드베이커 챔피언, 과연 어떤 전투기를 모티브로 했을까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악명 높았던 대형 쌍발기 로키드 P-38을 본따 디자인됐는데요. 특히 뒷모습은 비행기 전면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뒷 유리창도 비행기 조종석 창문을 보는 듯하고 전면 그릴은 프로펠러를 닮았는데요. 이 정도면 로키드 P-38 팬심이 장난 아니네요. 이제는 기술 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자동차와 항공기. 가까운 미래 항공산업은 자동차와 더 밀접해지며 땅과 하늘의 기술 경계가 더 빠르게 허물어질 것 같은데요. 언젠간 우리가 한 번쯤 상상해봤던 하늘을 나는 차도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이 앞에 정보가 나타난 허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허드도 마찬가지 전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전투기 조종석에서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자동차가 이 항공기 기술 신세를 많이 지네요. 예. 요즘은 또 뭐 자율주행 차들이 반자율주행 차는 진짜 많거든요, 요즘은.
차를 이제 오래 타시는 분들은 그걸 못 느끼시게 되는데 최근에는 뭐 준중형급에서도 2세대 자율주행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그런 것도 비행기의 그런 기술들에서 신세를 좀 지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변변하지 못하죠. 평소에 우리가 못 보니까요. 예, 있으면 보겠죠. 그때는 이게 자동차하고 이제 항공기랑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상. 예, 사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인프라가 또 받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게 도로는 어떻게 아무 데서나 도로에서 그냥 뭐 갑자기 이륙하고 착륙하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하지만은 기술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발전하지 않을까. 좀 빨리 발전해라. 길 막히는 거 싫고 그러게. 그런 기대를 빨리빨리 갖게 좀 됩니다. 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리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브라질까지 뚫었습니다. 그리펜이.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쭉쭉 승승장구할까요?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꼭 그렇게 낙관만 하기도 힘든 부분이 그래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비교적 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CD형까지 이제 해당되고 NG형, 최신형인 EF형에 있어서는 이 가격이나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 걸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펜 엔진은 아직 제대로 막 몇백 대 이상이 쫙 깔려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운용유비가 사실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써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있는 건데, 그 제작사에서는 시간당 유지비가 이제 $8,000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시간당 비행 비용만 갖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펜 엔진가 F-16도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최신형, 아주 최신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극급이라고 이제 보는데, F-16이 시간당 유지비가 이제 운용 유지 비용 전반적인 걸 망라했을 때 시간당 22,000에서 24,000달러라고 그래요. 3분의 1이네 그러면 네, 거의. 그러니까 이게 8,000달러가 맞다고 그러면 3분의 1 수준인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맞겠느냐 이제 그런 시각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실제로는 저한테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중론을 제기한 시각 중에 하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유지비에서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엔진인데, 엔진이 아까 말씀드렸죠, 지사, 미국 지사 제품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중요한데 스웨덴의 1인당 GDP가 미국하고 비슷한 아주 선진국이란 말이죠. 인건비는 스웨덴이 더 비싸지 않나요? 예, 그래서 미국보다? 뭐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최대 뭐 F-16의 3분의 1이다.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라질 두입가가 이제 1억 5천만 달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가격 절대치가 한 30% 정도가 낮은 것이지, 성능 차이를 고려하면 가격대 성능비가 꼭 뭐 라팔보다 훨씬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또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리펜이 이게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미국과 가까운 서방 세계 국가들은 돈 많은 나라는 당연히 F-35를 택하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대안으로 뭐 F-16, 라팔, 그다음에 F-A-18 슈퍼호넷,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스웨덴의 그리펜입니다. 그런데 그리펜이 가성비가 이 중에 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게 좀 애매하다, 이런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틈새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잘 찾은 걸 수 있는데 진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단점적으로 나오면 정말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리펜이 야 이거 우리 한국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었네요. FX 사업 때요. 그렇죠. 예, 2012년 1월에 이제 3차 FX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제가 2008년에 그리펜 NG 시제기 시험 비행기 출고식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스웨덴에서 우리 FX 3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펜 NG를 좀 홍보를 한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그때 하여튼 스웨덴이 그리펜 NG 그 3차 사업 설명회에 각국 참가 신청을 했어요. 의외라고 받아들였던 게, 미국에서는 F-35, 미 로키드 마틴 F-35 스텔스기, 미국 보잉사는 F-15K를 개량한 SE형, 사일런트 이글이 하건데요. F-15 SE,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제 다뤘던 유로파이터 타이푼,
뭐 이런 이제 선수들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한때 또 우리 전에 다뤘던 파크파 소위 57, 이 스텔스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저울질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펜 NG가 또 나오니까 야 이거 좀 볼만하겠다. 뭐 상당히 이 선수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스웨덴 S사도 쫙 상황을 보아하니까 야 이건 도저히 미국과 대충 보면 미국의 이제 양대사 F-35, F-15SE 그다음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싸움이 되겠다 뭐 해가지고 이제 그때 결국은 포기했죠. 예. 근데 하여튼 스웨덴은 한동안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하고도 긴밀히 교류하고 그러면서 뭐 A사 레이더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무기 개발 이런 쪽에 무기 수출 및 개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건 사실입니다. 어떤 우리에게도 하여튼 스웨덴의 이런 모델이 그렇게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면에서 이 그리펜의 수출 전략과 성과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웨덴 자체가 중립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지금 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할 때 이제 국가가 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스웨덴의 브랜드 가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와 유사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틈새를 뚫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는 좀 스웨덴 하는 걸 좀 잘 긴밀하게 좀 보고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에 우리 이제 한국청 전투 KF-X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때 그리펜 NG 이제 선보이면서 그리펜 NG 일부를 사면 KF-X를 스웨덴하고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공동 개발해서 스웨덴도 뭐 KF-X 일부를 살 수 있다 이런 옵션을 이제 제기를 하기도 했죠. 물론 검토 단계에서 끝났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원쌤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펜 쭉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본 게임은 국방TV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군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스웨덴이 이거는 진짜 저처럼 문외한은 이거 진짜 놀랐어요. 스웨덴 이런 완성형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여러 뭐 방사능 모델을 얘기하는데 스웨덴도 사실 우리가 배울 점들이 좀 있는 나라예요. 여러 가지 그런 자주국방의 철학, 그다음에 무기 개발, 수출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배울 점들이 있는.